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승만과 김일성, 누가 분단의 주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던지면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분단의 책임이 더 큰 사람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는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과 북한 둘 중에 누가 더 분단의 책임이 큰가, 누가 먼저 말하자면 분단 쪽으로 갔느냐, 이렇게 한다면 역시 대한민국이 먼저 갔다, 이렇게 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역사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편향 교과서에, 좌편향 교과서에 아주 대표적인 교과서였던 금성출판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남한 단독 선거가 시행이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집권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하나는 서술 체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한 정치 전개를 중심으로 해서 8.15 이후에 정치사를 서술을 합니다. 서술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북한 정치를 언급을 해요. 북한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교과서가 한국사,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교과서니까 남한 정치를 중심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남한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뒤에 나오겠지만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려서 신탁통치 방침을 결정하고 1차 미소공동회가 열렸다가 결렬이 되고 이런 식의 전개 과정으로 쭉 서술을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과 이승만을 분단의 책임자로 서술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해방 이후의 정치사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는 쪽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요. 즉,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먼저가,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15 해방 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련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진행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 점령 후에 소련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같은 연합군의 하나로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련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자, 하나는 뭐냐면 미군이 처음 진주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 전역을 다 소련군은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 지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사마출판사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45년도 8월 11일 날 함경북도 운기, 두만강 건너죠. 여기에 소련군이 이제 건너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남하를 하는 거죠. 청진, 길주, 함흥 이렇게 내려옵니다. 평양에 입성하는 게 8월 26일이에요. 평양에 입성하는 것이 8월 26일. 그리고 일부는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고 다른 일부는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8선까지 내려와요. 이게 8월 말일까지는 여하튼 북한 전역을 사실상 점령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군은 상황이 어떠냐? 미군은 저 한반도에서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미군이. 그래서 미군이 출발을 하는 게 9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에 일본이 항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항복하고 이랬는데, 함대에서 다시 이제 조선 상륙군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9월 5일 날 오키나와를 출발을 해서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하고 9월 9일 날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남한 전체에 걸쳐서 미군이 이제 진주하게 되는 거는 거의 10월 하순이 돼서야 미군의 진주가 끝납니다. 이렇게 진주 자체가 소련군이 훨씬 더 이제 앞서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소련군이 이 38선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만들었어요. 즉 아직 미군은 오기도 전인데 38선에서 철도를 차단을 합니다. 철도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도로교통도 차단하고 도로도 차단하고 통신도 차단해요. 또 사람들의 통행을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만 통행에서 검문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통행에 제한을 가합니다. 이거는 연합국이 공동으로 점령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의 상황과 다릅니다. 자, 독일이야말로 미국, 소련, 또 영국, 프랑스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됐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 독일 전체가 4개 나라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됐고 다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다시 4개의 나라에서 분할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할 점령했어도 표지성만 있을 뿐이지 무슨 철조망이 있다거나 차단한 게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군의 구역이다. 여기서부터는 소련군의 구역이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지만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언제까지 차단하지 않았느냐? 61년 8월까지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61년 8월에 베를린 장벽을 쌓으면서 그때부터 동서독 간에 또는 동서베를린 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소련과 미군이 점령한 지역인데 그때는 소련군이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한국에서는 38선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제 9월 20일 날에 스탈린이 지령을 내려서 어쨌든 북한 지역에 조선인들로 정권을 세워라. 그런데 그 정권은 물론 아직 소비에트 정권이면 안 되고 부르주아 정권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로 부르주아 정권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군이 여기서 군정을 한 것처럼 소련군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점령을 한 거고 그럼 군정을 하면서 둘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나중에 통일된 정부를 세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북한 지역에 정권을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북한에 있던 누군가가 즉 북한에 들어온 공산주의자가 결국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통일정부에서도 다시 권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9월 20일 날 스탈린의 지령은 북한의 사실상의 어떤 단독 정부와 비슷한 그런 것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한은 이제 9월 달에 김일성을 비밀리에 입국을 시키고요. 김일성이 하바로프스크인가 하는 그 소련군 캠프에 있다가 이제 9월 달에 비밀리에 들어왔다가 10월 달에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이제 조선공산당의 북부조선 분국 이런 걸 만듭니다. 공산당에는 왜 일국일당주의라는 게 있어서 한 나라에는 하나의 당만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있었어요. 박헌영을 당수로 해서 있었는데 그와는 별개의 사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 이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북한을 점령한 후에 소련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년도에 들어가면 사실상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사실 그 45년 12월 말에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서 그 유명한 모스크바 3상에 의해서 모스크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결정과 상관없이 북조선에서는 그냥 자신들의 정치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의 단독 정부였고요. 또 북한 스스로도 이건 우리 자신들의 정부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몇 장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46년도 2월 8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그 경축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글자가 잘 일부만 보입니다만 인민위원회 성립, 그러니까 위에는 아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돼 있겠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뭐는 우리의 정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맞춤법으로 치면 이제 우리 의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 애라고 돼 있죠. 뭐가? 즉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자기네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김일성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이때는 이제 북한이 아직 태극기를 쓸 때고 이래서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북조선 공산당이나 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사진에 김일성이 있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축하식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같은 화보집에 있는 사진인데, 우리의 정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경축대회 아까 그 사진이 그 1이었어요. 이게 그 2인데 자기들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태극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령기죠. 수령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고, 여기 뭐 현수막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제 경축을 하는 거고요.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면 이게 정부다. 정부라서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정부라는 건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그걸 선포를 하고, 그걸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법령으로 46년도 3월 달에 바로 한 달 뒤에 토지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토지개혁. 그러니까 자, 일제 하에서는 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들이 많았죠. 그래서 뭔가 토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토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시 화보집에 있는 사진인데, 토지는 왼편에 있는 걸 보면 토지는 농민의 것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아주 늙은 농민입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져 있는 농민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땅이 된 토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땅을 받은 농민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회 장면이죠. 역사적 토지 개혁을 하는 농민대회. 그래서 농민대회 때 여러 가지 이제 현수막, 토지는 농민의 것, 이런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써져 있겠죠. 자, 북한의 토지 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야,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진짜 토지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질 않았어요. 자, 소유권 그러면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의권,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줬어요. 그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물을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요거만 줬어요. 토지를 임대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집단 농장화, 국유화 시켜버리잖아요. 자기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는 사실은 진정 소유권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제 말에 어쨌든 돈을 빌려서 땅을 샀어요. 토지를 사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악독지주도 아니에요. 토지를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토지를 땅값을 상환을 한 거니까. 다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3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몰수, 분배 이렇게 하면 이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게 결코 정당한 방식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개혁을 하면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몰수하고 나서 그럼 그 동네에서 살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축출을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말하자면 내쫓으니까. 그래서
46년도 봄에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이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자산가, 유지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료화면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46년도 8월 달에 가면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업, 교통, 운수, 최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발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요한 산업, 산업시설, 뭐 교통, 또 운수, 최신, 은행 다 국유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일성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약 90%의 산업시설이 국유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유지상권 제도를 이렇게 뒤흔드는 토지개혁이라든가, 좀 바꿔줘. 네. 자, 이렇게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시설을 국유화를 한다든가 하는,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변동을 가하는 조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잖아요. 사회의 근본 체제를 바꾸는 조치인데, 자, 이거 북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남북한의 통일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그 통일정부에서의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냥 마구 거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나중에 통일정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마구 가는 겁니다. 즉 북한에서는 이미 45년 말부터 해서 특히 46년도 전반기에 대대적으로 사회주의화가 이미 진행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를 놓고 그 이후에 남한에서의 정치 변동, 정치 전개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자, 북한에서의 변화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느냐? 남한에서는 우선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은 미소 협조 노선을 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분할해서 점령을 한 거고, 그렇다면 한국 문제도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한다 하는 미소 협조 노선을 추구를 했고요. 그 소련이 북한에서 했던 식의 자기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남한에서 뭘 바꾸고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뭐 임시정부 요인들이 뭐 개인 자격으로 교육했다, 미군정의 어떤 폭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고요.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건 정부다라고 임시정부의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임정 요인들을 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겠다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즉 미국은 이 45년 하반기에 특별한 남한에 있어서 특별한 플랜을, 어떤 남한의 체제를 바꾸는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취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한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45년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죠. 모스크바에서 미용소 3개국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모스크바 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로, 남북 조선인들의, 그러니까 조선 전체의 그 의견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한다는 거고, 그를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미소공동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 4대국이 감독하에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 협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자마자 사실 남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격렬한 반탁 운동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누가 주도했나요? 김구가 주도했죠. 김구가 주도했고 이승만과 한민당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서 이걸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근데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뭔가 이제 해방돼서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뭔가 또 신탁 통치? 뭔가 또 식민 지배를 받지 않나? 이런 식의
인상을 갖게 됐어요. 이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좌익이 모스크바 협정을 찬성했던 좌익이 입장이 약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우익의 입장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방침 하에서 이 미소공의를 이제 열었는데 46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미소공의가 열렸는데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단체만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그게 소련의 입장인데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전부 좌익 정치 단체만 이 미소공의에 들어오게 되니까 반타운동을 하는 단체도 집어넣어야 된다 하니까 거기서 결렬이 됐던 거죠. 거기서 싸움이 나면서 이제 결렬이 됐던 거죠.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미소가 협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협조 노선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뭐 이리저리 떠도는 겁니다. 막 표류를 하는데 이걸 가속화한 것이 각 정파의 대응이에요. 여러 정파가 제각기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의 사실은 해안이 돋보입니다. 이승만은 46년도 6월 3일 날 정읍에서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안 보인다. 또 통일정부를 바라지만 그게 여의케 되지도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딱 북한에 대응을 하는 거죠. 이미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니까 이게 뭐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움직임이다 해서 당시에도 비난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분단의 무슨 주범인 것처럼 분단의 장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북한에서의 사태 전개,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일방적인 사회주의화, 그 다음에 미소공의의 파탄,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이때 단독 남한만인의 임시정부 이 수립을 제창을 했고요. 김구는 반타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45년 말 46년 초에 반타운동을 열렬하게 전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 미소공의가 깨진 후에도 1차 미소공의가 깨진 후에도 반타운동을 계속하고요. 그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타운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스크바 협정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반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노정객들이에요. 늙은 정치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 정계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실제로 이때부터 이승만하고 김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고 빼고 대신에 중도파, 그러니까 모스크바 협정에 찬동하는 중도파로서 김규식과 여운형을 포섭을 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협정을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 협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찬성하는 사람들로 중도 우파의 김규식, 또 중도 좌파의 여운형 이렇게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미소공동회를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 말고 또 세력이 있어요. 조선공산당이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조선공산당은 이때 그 정판사 사건이라고 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간부들이 체포되거나 수배가령이 내려지고 해방기관지인 해방일보가 폐쇄되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주의 내지 맹동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월부터 신전술 이렇게 해서 미군정을 세게 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월에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0월에는 농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미군정 경찰과 큰 충돌을 벌이게 되죠. 자, 46년도에 남한은 말하자면 여러 정파가 뿔뿔이 갈라져 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죠.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미군정은 그 중에서도 자기들과 대화가 되는 김규식하고 여운형만 붙잡고 어쨌든 좌우합작 운동을 해서 모스크바 협정을 구현해 보겠다, 미소공의를 다시 열어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47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소 협정 노선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파탄을 맞게 됩니다. 냉전이 심화가 돼서 이제 47년도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이 나와서 이제 소련에 대항해서 서유럽을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고, 또 공산권에 더 이상의 팽창을 막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47년도 5월부터 9월 사이에 두 번째 미소공의가 열리지만 미소공의가 결국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파탄을 맞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모스크바 협정을 가지고 미소 협조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겨서 해결하겠다 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죠.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소련은 반대하고요.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을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나서 유엔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하죠. 47년도 11월 달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을 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임시 한국위원단이 북한에 가서 선거 준비를 위해서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48년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에서 북한과 소련의 반대 때문에 북한에는 못 올라가니까 남한만의 총선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50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50선거가 진행이 되도록 남한의 좌익과 북한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48년도에도 27 총파업이라 그래서 이 50선거를 방해하는 저지시키려는 총파업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주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나죠. 4.3 사건은 이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의 제주도당위에서 무장 봉기를 한 거고, 그래서 파출소를 습격을 한 거죠. 도내의 파출소와 공무원,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해서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토벌하기 위해서 경찰과 그 다음에 군이 투입이 돼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은 사건, 이게 이제 4.3 사건입니다만은, 여하튼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게 바로 4.3 사건의 발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편으로는 또 공작을 틀어서 김구와 김규식, 이분들을 말하자면 이분들을 사주해서 남북 협상에 나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럼 이제 남북한 정치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남북 협상을 벌입니다만, 남북 협상 회의라고 해서 참석했지만 거기서 선언문 몇 개 읽는 것 말고는 다른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온 게 없지요. 오히려 50선거를 반대한다는 북한의 북한 김일성의 공작에 이용당한 이제 그런 결과만 됐던 거죠. 어쨌든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또 정부가 구성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된 거고, 그해 12월에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거죠. 자,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46년도 11월에, 원래 북한엔 46년도 2월 달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46년도 11월에 인민대표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이미 46년도 11월에 이미 있었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고, 후보들에 대한 찬반 투표만 할 수 있고, 투표 자체도 공개된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이런 선거였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조선 인민회의가 구성이 됐고, 47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미 조직이 됐어요. 47년도 2월 달에.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정식으로 이제 임시인민위원회가 아니라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또 4월 달에는 이미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요. 48년도 4월 달에. 우리는 50선거 후에 헌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 초안을 이미 4월 달에, 48년도 4월 달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기다립니다.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니까 그 뒤에 뒤늦게 뭐 선거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새로 이제 최고인민회의 뭐 이런 걸 이제 대의원들을 뽑고 그렇게 해서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분단의 주범이냐, 또 누가 분단의 가장 책임이 크냐, 이렇게 한다면은 분단의 주범은 스탈린과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련은 북한 점령 이래 독자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적인 개조를 확 해버렸어요. 모스크바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합의를 본 부분이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만들고 사실상의 단독정부로서 토지개혁과 또 중요사회 국유화 이런 걸 막 추진을 했습니다. 미국은 미소협조 노선을 추구했지만 이게 소련과 또 남북한 모든 정치 세력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소 협조 노선 또는 모스크바 협정을 이행한다는 거는 또 남북한 모든 정치 세력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파탄이 납니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으로 시간을 허비했고요.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협정을 모스크바 협정이 반탁운동으로 모스크바 협정이 파탄나게 한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김구에게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있습니다. 뒤늦게 48년도에 들어가서 남북협상을 분단정부의 수립을 막겠다. 남북협상을 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굳이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다면 모스크바 협정을 따랐어야 되죠. 모스크바 협정을 따라서 신탁통치를 받아들이고 신탁통치가 최장 5년이라 그랬으니까 받아들이고 이랬으면은 여기에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공산주의 정권이 아마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여하튼 분단 정부는 아니겠죠. 하나의 통일 정부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모스크바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분단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승만은 바로 이런 걸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통일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이후의 사태는 결국은 모스크바 협정은 이행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유엔 결의에 의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외길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이 사태 전개를 정확히 예견하고 그 길을 갔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